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양도 차익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이제 뭘 공제하시라고 그랬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지금 공제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해주세요? 공제를 해주세요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 세 가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내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는 이유.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물가 상승률, 즉 화폐 가치의 변동률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화폐 가치의 변동률이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즉 다시 말해서 장특 공제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것만 해준다? 국내 것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토지 건물만 해주는 거예요. 토지 건물, 즉 부동산만 해준다는 이야기죠. 자, 혹시 실수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앞자만 따서 기, 신, 주, 파. 혹시 기억나세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주식, 파생상품. 그래서 앞자만 따서 기, 신, 주, 파 하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중에서 부동산만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러한 것들 또는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회원권이나 영업권이나 이축권 이러한 것들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부동산만 돼요. 세 번째는 몇 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준다?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요건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 소지하는 것만 되고 국내에 소지하는 무엇만, 토지 건물만, 그것도 몇 년 이상 보유한 것만 가능하다.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장특 공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등기예요. 그래서 미등기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요. 자, 그러면 미등기를 제외한 부동산은 어떠한 부동산이 나오든지 간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인지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창고든 이런 거 관계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험지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삼용 토지예요. 자, 비삼용 토지가 뭘 말할까요? 글자 그대로.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대지. 그냥 맨 땅을 말하는 거죠. 잡초 무성이 자라있는 맨 땅 있죠? 이거 팔았을 때 3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장특공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뭔만 아니라면 미등기만 아니라면 모든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장특공제 다 가능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은 다 되는구나. 뭔만 아니라면 미등기만 아니라면 다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얼마를 공제를 해주느냐면 자산별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자산별로 물건 하나씩 하나씩 공제를 해주는데 무슨 금액 다음에 나와요? 장특 공제가 차익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뭘로 계산하느냐면 차익으로 계산을 해요. 가액이 아니라 그 차익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제율은 몇 프로냐면 그 보유 기간에 2%씩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더라도 9구단 2단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년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3년 보유했으면 곱하기 2해서요.
6%. 4년 보유했으면 곱하기 2에서 8%.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러다 보면 이 공제율이 100%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00%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제라는 말은 혜택인데 그 혜택이 앞에 금액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혜택이 원래 과세되는 금액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공제율은 최대 몇 프로까지만 해주느냐면 30%까지만 해줘요. 그러니까 몇 년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15년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5년까지는 계속 몇 프로씩 증가하는 거예요? 2%씩 증가하다가 15년 이상부터는 그냥 딱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1세대 1주택자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무슨 혜택을 받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가 몇 년부터 가능하니까? 2년부터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안 되는 주택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고가주택은 나쁜 집이다, 짠한 집이다? 짠한 집이라 그랬어요.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에서 쫓겨난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비과세를 못 해주는 대신 미안하니까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첫 번째는 전부 과세한다, 일부만 과세한다. 일부만 얼마? 12억 초과분만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3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유는 뭘로 판단해요?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일, 양도일 배우셨죠? 실무적으로 따지면 등기부상 날짜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대금 청산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등기부로 따지니까 등기상 날짜를 보시면 되는 거고, 실무적으로는 그다음에 거주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보유가 몇 년 이상이 돼야 되고 3년 이상은 무조건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몇 년 이상 됐다면 2년 이상 된 무슨 주택은 1세대 1주택은 미안하니까 12억 초과분만 과세하고 그 외에 장특공제도 4%씩 해줍니다. 그것도 보유기간에 대해서 4%, 거주기간에 대해서 4%에서 각각 4%씩. 그래서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느냐면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뭘 공제해서?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해서 뭘 구하십시오? 양도 차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뭘 빼주십시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는데,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액으로 계산한다, 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이 금액 다음에 나오니까 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꼭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내면은 양도 가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그때 그 차익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는 거고, 이 금액을 빼서 우리가 소득 금액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20억에 팔았어요. 필요 경비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 10억인데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로서 5년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상가 같은 경우는 거주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장특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려면 전제 조건 세 가지. 국내에 있어야 된다. 일단 전부 다 국내라고 가정하고, 두 번째, 토지 건물이어야 된다. 등기라고 가정하고, 자, 세 번째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3년 이상 보유를 했으니까 장특공제 가능하죠? 몇 프로 가능해요? 오픈 테스트. 그렇죠. 왜?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년 곱하기 2 하면은 20%죠? 10%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10% 공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금액의 10%? 그렇죠. 이 금액의 10%. 그러면 이 금액의 10% 공제하니까 나머지 90% 남죠? 그러니까 이 소득 금액은요. 9억이 잡히겠죠. 됐나요? 자, 근데 자, 근데 똑같이 자,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입니다. 물론 지금 등기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1세대 1주택으로서 5년을 보유를 했고 그 보유 기간 중에 1년을 거주를 했어요. 보유 기간 중에. 그래서 얼마에 팔았느냐? 20억에 팔았고 필요 경비는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 10억입니다. 됐죠?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안 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안 했다?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안 했다? 했다. 비과세 요건은 충족을 했죠? 근데 얼마짜리예요? 20억짜리니까 고가주택이네요. 고가주택이니까 전부 과세하면 안 되고 얼마만? 12억 초과분만. 그럼 여기서 12억 초과분이 얼마? 8억이네요. 그러면 10억 다 과세하지 말고 20억 중에서 8억이 차지하는 비율까지만 과세하십시오. 40%죠? 40%니까 얼마? 4억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그죠? 왜?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이다. 3년 이상 보유했다 안 했다? 했으니까 장특공제 가능하잖아요. 문제는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 때 2%를 적용할 거냐 4%를 적용할 거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4%를 적용하려면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가 2년 이상 채워야 되는데 2년 이상 거주는 못 채웠습니다. 그러면 4%가 아니라 몇 프로? 2%. 그러면 2% 하니까 10%를 공제를 해서 나머지 90%, 49, 36,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5년 보유를 했고 그 보유기간 중에 3년을 거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역시 20억에 팔았고 필요 경비가 10억이고 그래서 양도 차익이 10억이다. 고가주택이다 아니다? 고가주택 맞다. 그러면은 12억 초과분이 얼마? 8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니까 20분의 8만큼만 과세하면 되죠? 그러니까 40%니까 얼마? 4억. 두 번째, 장특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왜? 부동산이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가능하죠? 두 번째, 2%짜리다 4%짜리다? 4%짜리다.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4%짜리니까 5년 곱하기 4%에서 20%, 3년 곱하기 4%에서 12% 합의. 그렇죠. 그래서 32% 공제를 해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물론 3년 이상 보유는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보유 기간 중에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거주를 했다면 그때는 보유 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 기간 곱하기 4%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라면 그냥 보유 기간 곱하기 2%에서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뭐 공제율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곱하기 2 하시거나 곱하기 4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단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냥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 곱하기 2에서 30%가 넘어가면 그냥 몇 프로에서 끊어주면 돼요? 30%에서 끊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공제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치니까. 대신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서 4%씩 공제받는 경우 있죠? 4%씩 공제받을 때는 보유기간에다가 4% 해주고 거주기간에다가 4% 해주는데 그게 4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각각. 최대치가 40%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년을 보유를 하고 그 기간 중에 5년을 거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세대 1주택자로서.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특공제율은 최대가 몇 프로다?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60%죠. 자, 일단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세대 1주택자로서 15년을 보유를 했고 5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장특공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두 번째, 2%짜리다, 4%짜리다? 4%짜리다. 그러면 곱하기 4, 60, 곱하기 4, 20, 80이 나와야 되는데 최대가 40이라고요. 최대가.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 60%라고요. 쉽게 말해서 80%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도 몇 년 이상 하셔야 되고, 그렇죠. 10년 이상 하셔야 되고, 거주도 몇 년 이상을 해야 돼요. 10년 이상을 하셔야 80%가 나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로서.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자이거나 2주택 이상이거나 즉 다주택자이거나 그죠? 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장특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4%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올 때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뭐 왠지 다주택자는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접근하시라고. 모든 부동산은 다 됩니다. 뭔만 아니라면. 미등기만 아니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만 아니라면. 그게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2년 이상 거주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단지 2%짜리를 받을 거냐 4%짜리를 받을 거냐 그 요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특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와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요.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공제를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소득이 나오죠? 그러면 소득금액 다음에 뭘 빼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공제를 뺄 건데, 자, 우리 기본공제는 글자 그대로 그냥 해주는 공제예요. 그냥. 소득이 발생을 했으면 그냥 빼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공제가 기본공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없습니다. 그냥 다 됩니다. 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뭐만 된다? 국내 것만 됩니다. 두 번째, 토지 건물만 됩니다. 세 번째,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지만은요, 기본공제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됩니다.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습니다. 토지 건물 외에도 다 됩니다. 보유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기본공제가 둘 다 안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미등기뿐입니다. 미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뭘 외우셔야 되느냐? 장특공제 요건을 외우셔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줘요. 하지만 기본공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돼요. 뭔만 아니라면. 미등기만 아니라면. 됐나요? 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때 기본공제는 왜 해주는 거라 그랬었느냐면 이 자산을 팔아서 파느라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해서 그냥 빼주는 공제가 기본공제라 그랬어요. 그것도 자산별로 빼줄까? 1년에 한 번 빼줄까? 1년에 한 번 빼줍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빼줍니다. 그것도 얼마 빼주느냐면 250만 원을 빼주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빼줘요. 그리고 이때 소득은 몇 종류로 나누냐면 총 4종류로 나눕니다. 부부기 하나, 신탁수익권 하나, 주식 하나, 파생상품 하나. 이러한 식으로 해서 4종류로 나누어서 각각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를 팔았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몇 개의 집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몇 개의 집에 들어가느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5개를 팔았어요, 올해. 올해 5개를 팔았는데 그 5개가 다 부부기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5개 전체 합쳐서 얼마? 250만 원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딸랑 2개 팔았어요. 2개 팔았는데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주식이에요. 그러면 각각 250씩 해서 5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곳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집안이냐 다른 집안이냐. 소득 금액을 4개의 집안으로 나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을 4개로 나누어서 몇 칸에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250씩 해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같은 집안 내에 2개 이상을 양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250만 원은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면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자, 그래서 보죠.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건물을 하나 팔았어요. 등기되고 5년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 차익을 구할 것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전부 다 일단 국내라고 가정을 할게요. 국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몇 프로? 10% 받을 수 있죠. 10%. 자, 국내에 있고 일단 주택은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고민하지 않게. 됐죠? 네. 자, 그래서 뭘 구하시면 돼요? 소득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토지를 하나 팔았습니다. 토지를 등기되고 자, 10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몇 프로? 2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9월 달에 분양권을 하나 팔았습니다. 분양권을. 그리고 분양권을 팔았고 3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차익이 그대로 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달에 토지를 또 하나 팔았어요. 등기되고 1년 보유했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장특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득입니다. 12월 달에 비상장 주식을 하나 팔았습니다. 7년 가지고 있었네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장특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득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는 얼마다? 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이 사람은 몇 종류의 소득을 판 거예요? 그렇죠. 두 종류의 소득을 판 거죠. 자산은 총 6개가, 자산은 총 5개가 되겠지만 소득의 종류는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얼마? 250.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얼마? 250.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자산별로 따지는 거예요. 자산별로. 물건 하나씩 하나씩. 그죠? 그때 장특 공제 따질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요. 이거. 두 번째 확인할 것은 부동산이냐 아니냐. 세 번째 확인할 것은 3년 이상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장특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애초부터 부동산이 아니거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특공제는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부터 보시고 문제를 풀게 되면요. 딱 틀리기 좋아요. 이 문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별로 따지는 게 장특공제라면 기본공제는요. 소득을 묶어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자산별이 아니라 뭐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별. 됐죠? 자, 근데 여기서 2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1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4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5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2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자, 1200에서 250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50만 원 공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때 250만 원은 어디서 먼저 공제를 해준다?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3월 달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공제하십시오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250만 원은 눈 감아 드릴게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250만 원 빼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세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내가 250만 원을 가져가려면 내 손해가 최소한 250만 원 이상 있어야죠. 그죠? 자, 그러면 200입니다. 그러면 200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2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제로가 되죠? 그 다음 아직 얼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50만 원 공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0만 원 남죠? 그 다음부터는요? 없습니다.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얼마? 합쳐서 250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합쳐서. 그러면 여기에서 400 그대로, 여기에서 50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금 계산해서 내십시오 이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250을 다 공제 받았죠? 그 다음 주식은 따로 250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데 앞에 금액이 200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200만 공제하고 끝내야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50만 원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거 이쪽에다가 넣어줄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해 못 받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문제는 딱 2문제밖에 없어요. 자산을 2개를 줄 겁니다. 자산을 2개를 주면서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은요. 같은 집안이냐 다른 집안이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그죠? 네. 같은 집안이면 묶어서 얼마? 250. 서로 다른 집안이면 각각 250 또는 500.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본공제를 해줄 때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간다. 네. 세 번째는 미등기만 유일하게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은 미등기뿐이다. 딱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기본공제 지문은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솔직히 기본공제가 의미가 없어요. 250만 원 빼가지고 무슨 득을 보겠다 이 소리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10억이 나와도 250만 원밖에 안 빼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공제까지 공제를 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기본공제까지 공제해서 뭐가 나오면? 기본공제까지 공제하면 이제 뭐 나와요? 가, 필, 차, 특, 소, 기, 과. 과가 남죠 이제? 자, 과세표준이 나오네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세율을 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지금 총선이 있어서 올해 이제 연말에 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장난을 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이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 구조 상태로 그대로 외우시고 뭐 개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달리 외우시면 되는 거고. 아셨죠? 자, 그중에서 기타 자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신탁수익권부터는 시험지 안 나오니까 놔두고. 자, 그랬을 때 일단 두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미등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70%입니다. 기타 자산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진세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는 무조건 몇 프로? 70%. 회원권, 이축권, 영업권 나왔다. 무조건 누진세입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은 미등기하고 기타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4, 5, 6, 7, 6으로 외우셔야 돼요. 4, 5, 6, 7, 6.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표를 딱 그린 다음에 4, 5, 6, 7, 6 이런 식으로 제가 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4, 5, 6, 7, 6이에요. 그리고 기간은 1년, 2년으로 갑니다. 중복되는 숫자 단 한 개도 없죠. 아래 숫자와 위 숫자 중복되는 거 지금 하나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윗칸으로 가는 게 뭐가 있고 아래 칸으로 가는 게 뭐가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윗칸으로 가는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뿐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나 기타 자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아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딱 적어놓고 올해도 지금 시험지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 표만 적어놓고 문제 풀었으면 다 풀어요. 4, 5, 6, 7, 6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누진세예요. 나머지는 누진세인데 자 등기된 전세권을 1년 4개월 보유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두 번째, 이축권이나 회원권, 영업권, 이축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표 안에 들어와야 되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윗칸이다 아래칸이다. 아래칸입니다. 윗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뿐이니까 전세권이잖아요. 전세권이면 윗칸에 들어가질 않죠? 뭐 아래칸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칸이고 보유기간 1년 4개월이니까 여기에 들어와야죠. 40%. 자, 두 번째. 자, 주택으로서 등기된 주택으로서 8개월 보유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일단 미등기도 아니고 기타 자산은 아니니까 놔두고 그러면 이 표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택이니까 윗칸 아래칸 윗칸 그리고 1년 안 됐으니까 여기에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70%짜리네요. 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된다고요. 아셨어요? 네. 자, 분양권이다. 그러면 분양권이면 윗칸 아래칸 윗칸입니다. 1년 4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60%짜리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단기간에 팔면은 세율이 높아요. 40%나 50%나 60%나 70%를 때립니다. 왜 주택 같은 경우는 60%, 70%를 때리냐면 투기하지 마라 그래서 60%, 70%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서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에서 살 생각이 없었단 이야기예요. 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봐서 세금을 남는 이익의 70%만큼 세금으로 때릴 테니까 각오하세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려면 몇 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년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세금 때리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분양권이라는 게 뭐예요? 분양권이라는 게 분양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분양권을 가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택을 뭐 하려고? 취득하려고 가지는 거예요. 근데 분양권 상태로 팔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주택을 취득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투기자로 봐서 100년을 가지고 있어도 60% 때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양권 상태로 거래하면은 그냥 이익의 60%만큼은 세금으로 때릴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협박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게 지방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굉장히 규제가 심한 거죠. 근데 뭐 규제가 심하다기보다는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애초부터 분양권 가지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생각이면 하지 말란 소리니까 60%만큼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걷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규정을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4, 5, 6, 7, 6 이거 몇 번 연습을 하시면은 금방 외웁니다. 아시겠나요? 네. 제가 쓰는 방식은 이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양도소득세 전체적인 계산 구조고 참고로 이때 우리 누진세 있죠. 자, 누진세는 현행 몇 프로로 돼 있느냐? 누진세는 현행 몇 프로로 돼 있느냐면 6에서 45%로 돼 있습니다. 6에서 45%. 네. 그래서 그냥 6에서 45%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칠판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하십시오? 필요경비를 공제하십시오. 이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잔액이 남으면 뭐라고 하고? 차손이라고 하고 플러스 잔액이 남으면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나왔을 때 낸다? 이익이 남았을 때 내는데 그 이익이 부동산으로서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공제해 주는 게 하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줄여서 장특공제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소득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별로 계산한다? 자산별로 계산하고 그 자산별로 계산한 소득 금액은 다시 인별로 그것도 몇 년치 묶어서 1년치 묶어서 재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에서 무슨 금액을 공제해 주십시오? 기본공제를 공제하셔서 뭐가 나오면?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하십시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해서 내시면 됩니다. 라는 구조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배운 내용이에요. 네. 자, 그랬을 때 양도가액은 원칙이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그리고 기준시가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서 취득가액도 원칙은 실거래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십시오. 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뭘로 갑니다?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리고 실거래에서 선을 그으신 다음에 기타 경비로 넘어가서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됩니다. 대신 매매 사례로 간다거나 감정가액으로 간다거나 환산가액으로 간다거나 기준시가로 갔을 때는 무슨 금액에? 그렇죠.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비용 처리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뭘 구했으면 양도 차익을 구했으면 여기에서 뭘 해주십시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십시오.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제조건 3가지. 어디에 있는 것으로서? 국내에 있는 무엇으로? 부동산으로서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미등기는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됐으면 무슨 금액에다가? 차익에다가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될 것이고 그 공제율은 2% 또는 4%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를 적용해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은 보유 4%, 거주 4%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나왔으면 그걸 인별로 묶는데 이때 인별로 묶었을 때 1년치를 묶었을 때 몇 종류로 묶는다? 4종류로 묶습니다. 4종류로 묶어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으로 묶어서 부부기 하나, 신탁수익권 하나, 주식 하나, 파생상품으로 묶어서 부부기 합해서 얼마? 250, 신탁수익권 합해서 250, 주식 합쳐서 250, 파생상품 합쳐서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거기에다가 뭘 곱하십시오? 세율을 곱하는데 미등기는 무조건 몇 프로? 70%. 회원권이나 영업권이나 이축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이러한 것들, 즉 기타 자산에 들어가면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표를 그리십시오. 표를 그려서 4, 5, 6, 7, 6으로 가시고 나머지는 6에서 45%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1년 또는 2년으로 구분을 하시고 2년 넘어도 60%가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다. 분양권밖에 없고 이 위에 들어가는 3개는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래 칸으로 내려가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전체예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쭉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시게 되면은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해져요. 어느 쪽을 내가 지금 풀고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뭐가 발생했을 때 한해서요? 이게 발생했을 때, 이익이 나왔을 때 한해서요. 근데 꼭 이익이 발생하라는 법은 없죠? 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차손이 발생을 했으면 장특공제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차손은 그 상태 그대로 결손이라고 합니다. 결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2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같은 해 어떤 자산을 팔아서 발생하는 차손은 같은 해 어떤 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나와요.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같은 해 팔았을 때 한해서입니다. 같은 해. 그러니까 2개 이상을 팔았는데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죠? 서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 같은 해에 2개를 팔았는데 플러스가 발생했어요. 합산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 1년치를 묶어서 합산하라 그랬으니까. 합산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합산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발생했어요. 합산됩니다.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했으면 서로가 통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가능했을 때 마이너스 쪽이 더 크다면 마이너스 잔액이 남죠? 그걸 결손이라 그래요. 만약에 플러스 쪽이 금액이 크다면 소득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소득이 나오면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기본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공제를 해줄 때는 몇 종류로 구분해서 했어요? 4종류로 구분해서 했었죠? 그러면 잔액이 남더라도 이 4종류 안에서 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기본공제를 해주려면. 그래서 차손공제도 요 차손공제도 기본공제처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부부기는 부부기끼리만 공제가 되고 신탁수익권은 신탁수익권끼리만, 주식은 주식끼리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내느냐? 건물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 차손은 지상권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냐 없냐 물어봐요.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집안이니까. 아셨어요? 자, 건물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 차손은 같은 해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다른 집안이니까.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늘 나와요. 그러니까 건물을 양도해서 차손이 발생했는데 같은 해 주식을 팔아서 나온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까지 계산을 했으면 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봐요. 여기서는 공제 안 돼요. 여기서는 공제 안 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되는데 이제 요거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같은 집안끼리는 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다른 집안끼리는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부부귀신 주파라고 외우라는 이유가 이렇게 4개로 쪼개기 위해서 부부귀신 주파라고 외우라는 거예요. 항상 부부귀는 같은 집안으로 움직여요. 항상 부부귀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부동산의 범위에 뭐가 들어가느냐? 토지 건물이 들어간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에 뭐가 들어가느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간다. 기타 자산에 뭐가 들어가느냐? 회원권, 영업권, 이축권이 들어간다.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용어들이 나왔다? 같이 묶어주시면 되고, 신탁수익권이 나오거나 주식이 나오거나 파생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절대 묶지 마시고 별개로 보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근데 이렇게 공제를 해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잔액이 더 크네요. 그러면은 결손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더 이상 결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올해 공제할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소득세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맞아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음식점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하겠죠? 일단 인테리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1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자재비,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넘게 인테리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재료비 들어갈 것이고요. 또 프랜차이즈를 했으면 프랜차이즈 비용도 발생하겠죠? 이게 초창기에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해에는 이익이 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통 첫 해는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결손이거든요. 근데 첫 해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투자할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자할 일이 없어요. 이제 고정비만 발생하면 돼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각종 공과금 고정비만. 근데 장사가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인지도도 쌓이고 하니까 수익이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부터 뭐가 발생해요? 수익이 발생을 하고 투자했던 비용들이 회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학교로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BEP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이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 투자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부터는 큰 투자 없이 장사를 해 나갈 수가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투자 비용이
그 다음 연도 수익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쳐요. 그래서 2월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마이너스 3억이 발생을 했다, 내가. 그러면 그 3억을 내년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해주고 내후년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해주고 이게 10년간 공제가 가능해요.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왜? 양도소득세는 팔았으니까 거기서 끊겼죠. 끊겼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못 넘겨요. 대신 다음 연도로 못 넘기는 대신 같은 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같은 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가 나는 자산은 언제 팔아라?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플러스가 나는 자산을 양도하는 해 같이 파시라고요. 그래야 상계 처리가 되니까. 그럼 훨씬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죠. 네. 아셨어요? 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강의 노트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48페이지에 보시면 차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손이 발생을 했으면은 같은 소득에서 자, 차손이 발생을 했으면은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단 공제받을 때 같은 집안끼리만 공제가 됩니다. 다른 집안하고는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만약에 결손이 발생을 했으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딱 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끼리는 공제를 해준대 다른 집안하고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두 번째,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기본공제는. 그 차손공제는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대로.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세금 계산이 끝났으니까 나온 세금을 뭐 하시면 될까요? 내야죠? 안 낼 거예요? 내셔야 돼요. 들고 튀시면 안 돼요. 자, 내실 때 자, 소득세는 고지서 받아서 낸다, 신고한다. 신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신고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